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조연숙입니다. 1부에서는 유아동 미술의 이론교육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유아동 시기에 미술이 왜 필요한지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유아동 미술이 아이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아이들이 무엇을 얻는지를 생각해보면 그 답을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아이들이 미술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건 정말 많아요. 재료 탐색에서부터 오감 발달, 창의성, 정서 능력, 사회성, 관찰력, 표현력 너무너무 많은데 그 중에서 저는 가장 중요한 거를 3가지로 한번 생각해 보았어요. 첫 번째는 창의력 교육, 두 번째는 감성 교육, 그리고 마지막 3번째는 공감 능력이에요. 수많은 내용들 중에서 제가 이 3가지를 뽑은 이유는 단시간 안에 길러지는 능력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유아동 시기에 아이들의 미술 활동을 통해서 이런 능력이 아주 잘 길러지고 이런 능력을 통해서 아이들이 살아갈 미래 사회에 그 어떤 직업을 갖더라도 충분히 활용될 수 있는 그런 훌륭한 능력이기 때문이에요. 이 능력들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창의력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창의력이라는 건 새로운 것을 생각해내는 능력, 사고방식을 이야기해요. 단어의 뜻을 설명하긴 쉽지만 아이들에게 어떻게 이걸 이끌어내야 하고 아이들이 어떻게 이거를 구현해야 되는지는 막상 미술을 하시는 선생님이나 일반 부모님들, 선생님들께서도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서 저는 이 창의력이라는 걸 조금 더 하위 개념으로 설명을 한번 드리려고 해요. 창의력이란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학자들이 여러 가지 하위 개념들을 이야기했지만 그 중에 가장 대표되는 5가지만 일단 설명을 드릴게요. 그 첫 번째로는 유창성을 들 수 있는데 유창성이라는 건 어떤 한 주제에 대해서 더 많은 걸 생각해낼 수 있는 능력을 말해요. 빨간색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한두 가지만 이야기하고 끝나는 친구가 있는가 하면 굉장히 많은 것들을 더 많이 생각해내고 더 많이 이야기할 수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 친구들이 창의성 중에서도 유창성이 아주 뛰어난 친구예요. 두 번째는 독창성을 들 수 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비슷한 생각을 할 때 혼자 좀 더 다른 생각을 해내는 그런 능력을 이야기해요. 독특한 것을 생각해내고 남들과는 조금 다르게 생각하고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이 바로 독창력이에요. 3번째로는 융통성을 들 수 있는데요. 융통성은 말 그대로 내 관점과 시야를 더 넓게 펼칠 수 있는 능력을 말해요. 아이들이 꽃 한 송이를 그렸을 때 그 꽃 한 송이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꽃을 그리고 난 후에 그 옆에 나비를 그리고 벌을 그리고 풀을 그리고 나무도 그리고 구름도 그리고 햇님도 그리면서 점점점 더 많은 관점과 시야를 확장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말하고 있어요. 4번째로는 정교성을 들 수 있어요. 정교성이라는 건 얼마나 더 자세하게 표현할 수 있는지를 말하는 거예요. 꽃 하나를 그리고 나비 한 마리를 그리더라도 그 큰 덩어리만 표현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걸 얼마나 더 자세하고 더 세밀하게 표현할 수 있는지 그 능력을 의미하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알려드리고 싶은 건 문제 해결력이에요. 문제 해결력이라는 건 어떤 상황이 닥쳤을 때 그것을 내가 어떻게 풀어가는지 그 능력을 의미해요. 아이들이 미술 시간에 오늘의 주제가 이거야 라고 이야기해 줬을 때 어떻게 그릴 것인지, 무엇으로 그릴 것인지, 무엇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마무리할 건지 아이들이 하나하나 설계하면서 완성해가는 그 자체가 바로 문제 해결력이라고 볼 수 있어요. 유아동 시기에 아이들이 미술 활동을 해나가면서 이런 창의력의 하위 개념을 하나하나 터득하면서 발달시키고 길러갈 수 있어요. 간혹 상담을 하시는 어머님들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우리 아이가 창의력이 너무 없어서요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럴 때 저는 이걸 좀 나누어서 설명을 드려요. 어머니, 이 친구가 독창성은 사실 조금 부족은 해요. 하지만 이 친구는 하나의 주제를 던져줬을 때
굉장히 많은 것을 나열할 수 있는 유창성이 굉장히 뛰어난 친구예요. 이렇게 조금 세분하게 돼서 설명을 드리면 어머님들이 좀 더 신뢰를 하고 아이에 대해서 우리도 좀 더 잘 파악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세분화된 거를 하나하나 선생님들이 인지하고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창의성을 더 발달시키다 보면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미래 시대에 정말 꼭 필요한 그런 인재로 자라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아동 시기에 미술활동이 왜 필요한지를 알아보기 위한 두 번째 내용은 바로 감성교육이에요. 감성이라는 말은 정서라는 말과 함께 IQ와 상대적으로 정서진이라는 단어까지 굉장히 많이 나올 만큼 중요한 화두가 되고 있어요. 감성이라는 건 감정에 대한 것도 포함이 되지만 마음 먹는 것, 결단하는 것, 의지, 절제, 용기 이런 것들도 같이 다 포함이 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감성교육이라 하면 내가 어떤 기분을 느끼고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도 포함이 되지만 내가 이걸 하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과 인내를 가지고 결실을 보는 그 모든 과정까지도 감성교육에 포함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유아동 시기의 미술활동은 감성교육을 하기에 정말 좋은 교육인데요. 아이들이 어떤 그림을 보면서 예쁘다, 멋지다, 무섭다, 슬프다 이런 감정을 느끼는 것도 감성교육이지만 하나의 작품을 완성하는 과정 동안 절차를 거치고 끝까지 인내심을 가지고 완성해내는 그 자체도 바로 감성교육의 하나예요. 그래서 이런 감성교육은 아이들이 학습을 하기 이전에 오히려 유아동 시기에 더 먼저 길러져야 합니다. 감성교육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건 자신감인데요. 이 자신감을 길러주는 방법들이 굉장히 많은데 저는 실패를 통해서 얻어지는 자신감이 가장 단단하고 튼튼한 자신감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아이들이 미술학원에 와서 굉장히 많이 실패를 하고 못 그리고 망치고 이런 것들을 많이 해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 과정 중에서 우리 선생님들은 아이들이 포기하지 않도록 지지해주는 일만 옆에서 해주면 아이들이 결국 포기하지 않고 실패를 거듭하다 어느 순간 완성했을 때 그때 얻어지는 자신감이야말로 정말 큰 자신감, 가장 단단한 자신감이라고 생각해요. 감성교육으로 얻어지는 성취감이나 자신감, 그리고 감정이나 정서들은 아이들에게 미적 감각을 발달시켜줘요. 아이들이 미술활동을 하면서 얻어지는 이런 미적 감각은 이 세상 바깥으로 나가서 자연물을 볼 때, 사물을 볼 때 그 모든 것에 다 연결될 수 있어요. 가을 하늘이 아름답다, 봄에 피는 꽃이 아름답다 이런 감정을 느끼면서 우리 아이들은 삶을 더 풍요롭게 살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이 만들어진답니다. 유아동 시기에 미술교육이 왜 필요한지를 알아보기 위한 세 번째 키워드는 바로 공감 능력인데요. 유아동 시기의 미술활동은 아이들에게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을 굉장히 많이 길러줘요. 봄이라는 주제를 듣고 나는 꽃밭을 그렸는데 옆에 있는 친구는 소풍을 그렸어요. 그럴 때 나는 이렇게 생각했는데 너는 그렇게 생각했구나 하면서 친구를 이해하고 알아주고 인정해주는 게 바로 공감 능력이에요. 유아동 시기에 미술 활동을 하면서 아이들은 이런 공감 능력을 굉장히 잘 발달시킬 수가 있어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감성 교육이 나 스스로만의 감정이나 정서 그리고 내 안의 마음가짐, 인내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다면 나의 정서를 이해하고 아는 것에서 더 확장시켜서 타인의 정서와 감정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이해하고 인정을 해주는 것을 바로 공감 능력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세상은 아이가 혼자 살아갈 수 없어요. 항상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과 얽히고 이해하고 관계를 가지면서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내가 나의 감정에서 벗어나서 타인의 감정과 생각을 이해할 수 있고 알아갈 수 있다는 건 정말 중요한 그런 능력 중에 하나예요.
유아동 시기에 미술활동을 통해서 어떤 가르침이나 배움이 없이도 아이들은 너무나 자연스럽게 나와 친구가 다르다는 것, 친구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 이런 공감 능력이 길러진답니다. 그래서 유아동 시기에 미술 교육이 꼭 필요할까요? 라는 질문에 정말 너무너무 필요하고 중요한 교육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더불어 미술을 전공하거나 미술 직업이 아닌 그 어떤 직업을 가진다 하더라도 현대 사회나 앞으로의 사회를 살아갈 아이들에게 정말 꼭 필요하고 중요한 덕목이에요. 그래서 유아동 시기에 미술 교육은 정말 중요하고 필요한 교육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이런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그림에 대한 질문 혹은 시계에 대한 질문이 나오면 저는 아이들의 발달 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학부모님이나 아이들에게 들려줘요. 그러면 우리 아이가 건강하게 미술 발달 과정을 잘 진행하고 있는 중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서 굉장히 안심하고 돌아가시는 경우가 있어요. 아이들을 잘 교육하고 가르치는 것도 우리 선생님과 원장 선생님의 몫이겠지만 학부모님들과 소통하면서 아이들에 대한 이야기를 잘 안내해 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해요.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라는 말이 있듯이 나와 내가 가르치는 아이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고 있으면 그 어떤 상황이나 그 어떤 문제가 닥쳐도 위태롭지 않게 잘 극복해 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의 미술 발달 과정을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동들의 일반적인 미술 발달 과정을 보면 2살부터 5살까지는 그냥 알 수 없는 선들을 끄적거리는 시기가 이어져요. 그리고 5살, 6살이 되면 다른 사람은 알아볼 수 없지만 자기가 생각하는 것들을 마음껏 그리는 상징주의 시기가 이어지고 7세부터 8세까지가 되면 나와 다른 사람이 다 알아볼 수 있도록 정확하게 어떤 물건들을 사실적으로 그리기 시작해요. 11살부터 14살까지는 내가 그린 그림이 사실보다 조금 부족하다라는 느낌을 가지면서 억압시대, 약간 그림을 안 그리고 표현하지 않는 시기가 온다고 해요. 청소년기 15살 이후로는 예술적 부활 시기가 온다고 해요. 억압시대 때 그림을 그만둔 친구들도 있지만 억압시대를 잘 극복하고 자기의 감각이나 예술적인 영감이 많은 친구들은 자기만의 그림을 굉장히 잘 그린다고 해요. 이런 일반적인 아동 미술의 발달 과정을 좀 더 과학적으로, 체계적으로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준 학자가 로엔펄드라는 학자예요. 이 학자는 아이들이 아는 만큼 그린다, 인지적인 거에 굉장히 중점을 두고 아이들의 미술 발달 과정을 굉장히 구체적으로 잘 나누었어요. 로엔펄드가 나눈 아동 미술 발달 과정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엔펄드도 2세부터 4세까지는 난화기라고 해서 아이들이 마음껏 선을 끄적거리는 단계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런데 이 난화기 때도 처음에는 무질서한 난화기, 도저히 알아볼 수 없고 그냥 펜만 들고 왔다 갔다 하는 무질서한 난화기라는 시기가 있고요. 조절하는 난화기가 있는데 동그라미를 반복적으로 그린다거나 손을 연속적으로 그린다거나 이렇게 내가 무엇인가를 손에 힘을 주고 조절할 수 있는 그런 시기를 조절하는 난화기라고 다시 한번 나누었어요. 그리고 난화기의 마지막으로 명명하는 난화기가 있는데요. 이때는 아이들이 무언가를 그리고 이건 엄마야, 이건 꽃이야, 이건 나무야. 물론 우리가 보면 알아볼 수는 없지만 아이들은 스스로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그것을 그림으로 그리는 그런 시기가 명명하는 난화기예요. 4살부터 7살까지는 전도식기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도식이라는 거는 어떤 개념, 형태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식기라는 말은
어떤 형태가 정확하게 나타나기 직전이라는 뜻이죠. 형태가 나타나기는 나타나는데 정확하게는 나타나진 않아요. 예를 들면 머리에 팔이 달리거나 목에 팔이 달리거나 이런 두족인을 그리는 경우가 있어요. 형태는 어렴풋이 나타나는데 이게 정확한 개념을 설명하는 그림은 아닌 거죠. 그래서 이런 그림들을 전도식기라고 이야기해요. 7세부터 9세까지는 도식기라는 단계에 접어드는데요. 도식기라는 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개념이 잡히면서 형태가 나타나는 시기예요. 그런데 이 형태를 아이 스스로 어떤 도식을 만들어서 반복적으로 구체적으로 나타내고 있어요. 똑같은 나무를 산에다가 하나 둘 셋 넷 세운다거나 똑같은 구름을 반복적으로 하늘에다가 땅땅땅땅 그린다거나 아니면 똑같은 사람을 계속 반복해서 나타낼 때 이런 시기를 바로 도식기라고 표현을 해요. 아이한테 어떤 개념이 생겼고 그 개념을 스스로 형태로 만들어서 반복적으로 구체적으로 그림으로 표현하는 그런 시기예요. 9살부터 11살이 되면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시기가 되죠. 이때를 또래 집단기라고 이야기를 해요. 도식기에 비해서 그림의 형태가 굉장히 구체적이고 세밀하게 표현이 되는데 내용이 사실적이지 않고 주관적인 내용이 나타나요. 예를 들어 강아지의 형태를 굉장히 정확하게 그렸지만 이 강아지가 무지개를 타고 내려올 수도 있고 구름 위에서 뛰어놀 수도 있어요. 이런 시기를 또래 집단기라고 해요. 또래 집단기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친구들의 그림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보여요. 친구가 그린 리본이나 꽃을 내 그림에 똑같이 따라 그리기도 하고 또 내 그림을 굉장히 많은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싶어하는 그런 시기가 또래 집단 시기예요. 11살부터 13살까지는 의사실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때는 허황되거나 과장된 그런 이야기를 좀 유치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정말 객관적이고 합리적이고 정확한 그림을 그리려고 하고 논리적인 것들을 굉장히 좋아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원근감이라든지 비례감 같은 거를 잘 적용을 하면서 그림을 그리는 그런 시기예요. 그런데 이 시기에 내가 그린 그림이 실제 사물이나 풍경보다 조금 이상하거나 못 그려졌다고 생각하면 굉장히 자신감을 잃고 상실감을 가지고 그림을 못 그린다고 생각하면서 그림을 포기하기도 해요. 앞서 말했던 억압시대에 해당되는 그런 시기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13살부터 17살까지는 결정기인데요. 아주 구체적이고 사실적으로 자세하게 묘사를 하는 그런 시기예요. 사실적인 나무 표현을 하더라도 뿌리의 느낌, 가지 끝의 느낌, 그 다음에 내가 의도하고 있는 내가 그리고 싶은 그런 나무 가지를 굉장히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그릴 수 있는 그런 시기예요. 로엔펄드는 아이들이 인지하고 있는 것, 아는 것들을 그림으로 그린다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동기부여가 굉장히 많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저도 오랫동안 미술학원을 하다 보니까 이 로엔펄드의 말이 굉장히 맞는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아이들이 모르는 거를 그릴 수는 없더라고요. 동기부여를 해주고 감성을 자극하고 이야기를 많이 해줄수록 아이들은 더 많이 그림을 풍요롭게 그리게 되더라고요. 로엔펄드의 미술 발달 단계를 굉장히 자세하게 알아보았는데요. 우리나라에서 오랫동안 학원을 해오면서 현실적으로 이렇게 난하기의 아이들이 오지는 않더라고요. 5살 이후에 전조작기 이런 친구들부터 이제 학원에 와서 수업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저는 유치부와 초등 저학년, 초등 고학년 이렇게 3단계로 분류를 해서 아이들을 지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각 시기에 어떤 수업이 진행이 되고 어떤 것들이 도움이 되는지를 한번 좀 더 자세히 알려드려 볼게요.
유치부 때는 로엔펄드도 얘기했듯이 자기의 생각이라든지 자기의 상징적인 그림들이 많이 나오는 시기이기 때문에 무언가를 똑같이 그려야 돼, 이걸 이렇게 색칠해야 돼, 이런 이야기는 아이들에게 적용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심지어는 땅과 하늘 이런 개념조차 없는 친구들이기 때문에 여기까지가 땅이고 여기까지가 하늘이야, 뭐 이렇게 무언가를 구분해 주거나 무언가를 정형화 시켜주는 미술 수업은 아이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아요. 유치부 아이들은 굉장히 많이 흡수를 하는 시기이고 감각 발달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오감 발달에 필요한 그런 수업들을 많이 진행시켜 주시면 좋아요. 물감 하나를 찍어볼 때도 뿅뿅이로도 찍어보고 나무젓가락이나 면봉으로도 찍어보고 손가락으로도 직접 찍어보면서 그 느낌과 감각을 아이가 알 수 있도록 해주는 작업이 굉장히 중요해요. 눈과 손이 협응되면서 대근육은 물론 작은 소근육들이 굉장히 많이 발달할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무언가를 구기거나 찢거나 누르거나 이런 활동들이 미술 활동 속에 포함되어 있으면 아이들에게 더 질 좋은 훌륭한 교육이 되어질 수 있어요. 유치부가 놀이미술처럼 진행되는 시기였다면 초등 저학년은 이제 정말 예술을 탐닉하는 그런 시기로 접어들 수 있어요. 초등학교 저학년들은 재료의 속성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색연필과 크레파스, 물감 혹은 더 다양한 재료들이 어떤 특징과 속성을 갖고 있는지 파악해서 어떻게 완성시킬지를 스스로 계획하고 결정할 수 있는 그런 미술 수업을 지도하면 좋아요. 그러면서 아이들은 순서와 선택하는 것을 연습하면서 문제 해결력의 기초를 잘 배워갈 수 있어요. 특히 초등학교 저학년 시기는 시각교육이 학습의 기초이기 때문에 보고, 듣고, 시각적으로 생산해내는 미술교육이 아주 큰 도움이 되는 시기예요. 로엔펄드가 말한 또래 집단기에 해당되는 시기인데요. 자기만의 상상 속 세계에서 이제는 소통이 가능한 작품으로 접근해서 친구들이 내 그림을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작품을 완성할 수 있도록 지도해야 돼요. 초등 고학년은 두뇌에서 전두엽이 발달하는 시기라서 굉장히 객관적이고 합리적이고 되게 구체적인 그런 사고가 이루어지면서 나만의 표현 방법으로 그리기가 가능한 그런 시기예요. 한 가지가 아닌 여러 가지의 관점들이나 생각들, 학문들을 서로 열고 통합적으로 사용해서 잠재력과 창의성을 기를 수 있는 그런 시기도 바로 초등 고학년이에요. 하지만 초등 고학년 때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일종의 억압기 시대이기도 해요. 똑같이 그리고 싶거나 내가 의도한 대로 표현이 되어지지 않으면 나는 미술에 소질이 없나 봐 하면서 포기하는 시기가 바로 이 시기예요. 그래서 초등 고학년서부터 중학교 때까지의 아이들이 가장 미술을 접하지 않는 그런 시기인 것 같아요. 유아동 시기의 미술 발달 단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잘 들으셨나요? 간혹은 초등부 아이인데 유치부처럼 난하게 그림을 그리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 선생님들 당황하지 마시고 오늘 배운 것처럼 지금 난하기지만 조금 있다가는 어떤 나무나 사람에 대한 어떤 도식을 반복해서 그리는 걸 알려주시고 더 나아가서는 그 친구가 자기만의 그림, 그 다음에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잘 지도를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더불어 유아동 시기에 아이들이 주로 하는 표현 방법들을 알아두면 선생님들에게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간단하게 몇 가지를 더 알려드릴게요. 아이들은 미술 활동을 통해서 세상을 알아가고 이해하고 나만의 색깔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방법도 배우게 돼요. 유치부와 초등 저학년, 초등 고학년 각각마다 그 가정에 알맞는 그런 아주 필요한 과정들을 배우고 있어요. 어느 시기가 더 중요하고 어느 시기가 더 하찮은지는 미술 교육 과정에서 나눌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아이들의 그림이나 시기에 대한 질문이나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 선생님들이 오늘 배웠던 것들을 잘 기억하고 활용을 하셔서 그런 질문이나 상황들을 잘 적용을 하시고 잘 대처를 해나시기를 바랍니다.